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 AI가 오히려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중국의 의료 AI 시스템이 환자 데이터를 조작하고 치명적인 오진을 은폐하고 있다는 폭로였죠. 이 기사를 쓴 영국 BBC 의료 전문 기자는 취재 도중 갑자기 쓰러져 자신이 직접 중국 의료 AI의 희생자가 될 뻔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기자는 어떤 진실을 알게 되었기에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BBC 의료 전문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평생 의학의 발전을 믿어왔고, 특히 인공지능이 의료혁명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제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글로벌 의료 AI 컨퍼런스를 취재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AI 기업 헬스드래곤이 혁신적인 진단 시스템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언론에 관심이 쏠렸죠. 호텔에 짐을 풀고 막 취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시차 적응과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어요. 호텔 직원을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베이징 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외국인 환자군요. 걱정 마세요. 우리 헬스드래곤 AI가 세계 최고의 진단을 제공할 겁니다. 접수 담당 간호사의 말에 잠시 안심했어요. 중국의 의료 AI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보도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은 놀라울 정도로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사들은 태블릿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화면만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헬스드래곤 AI 분석 결과 단순 소화불량입니다. 제산제를 처방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의사는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화불량인가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AI 진단은 99.8% 정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제산제만 받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새 상태는 악화됐어요. 새벽녘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헬스드래곤 AI는 같은 진단을 내렸고 다른 의사가 약간 강한 제산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들은 제 호소를 무시한 채 AI의 판단만을 신뢰했어요. 시스템이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중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자주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 말에 억울함을 느꼈지만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점차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컨퍼런스 첫날 발표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자리에 한국 서울대병원 최지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심각한 심근염 증상이라며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시켰어요. 이건 분명히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심근염 증상입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해야 해요. 중국 의사들은 당황했지만 최 교수의 단호한 태도에 밀려 저를 중환자실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 저는 실제로 중증 심근염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가 없었다면 24시간 내에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헬스드래곤 AI가 어떻게 이런 명백한 심장 질환을 놓칠 수 있죠? 최 교수가 중국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곧 수정하겠습니다. 그들의 기계적인 대답에 최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엠마 씨, 상태가 안정되면 한국으로 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의 급성 치료 후 취재를 중단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최 교수 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의료 장비까지 가져왔더군요.
걱정 마세요. 서울대병원의 하트가디언 AI가 엠마 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거예요. 서울대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의사와 간호사들은 기계보다 환자에게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입원 첫날 담당 의사 김태윤 교수는 30분 넘게 저와 대화하며 증상과 생활습관,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까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우리 하트가디언 AI는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예요. 최종 결정은 항상 의료진이 내립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김 교수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트가디언이 분석한 결과 엠마 씨의 심근염은 바이러스성이며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이 문제였어요. AI가 제안한 3가지 치료 방법 중 저는 엠마 씨의 상태와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케어봇이라는 AI 간호 로봇이었어요. 중국의 냉랭한 의료 AI와는 달리 케어봇은 따뜻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엠마 씨, 오늘 심박수가 어제보다 안정적이네요. 유튜브 시청 시간도 줄이셨군요. 잘하셨어요. 케어봇이 저의 일상 활동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엔 놀랐지만 김 교수는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 하에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아요.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어 보관되고 치료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입원 3일째 병실에 놓인 태블릿으로 제 치료 정보와 예상 회복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받는 약의 성분과 효과, 가능한 부작용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해요. 서울에서의 치료를 받던 중 중국에서 취재하려 했던 의료 AI 컨퍼런스 관련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헬스드래곤 AI의 공식 오진율은 0.2%였지만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실제 오진율은 무려 14%에 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진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체계적으로 은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지만 곧 BBC 런던 본사로부터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엠마, 중국 측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 베이징 지국이 폐쇄될 수도 있어. 기사를 보류하는 게 어떻겠니? 편집장의 메시지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을 찾아온 최 교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엠마, 우리 병원에서 내일 글로벌 환자 중심 의료 AI 포럼이 열려요. 취재해보는 건 어떨까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휠체어를 타고 포럼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의료 AI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목격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자 경험 데이터를 중요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치화된 의료 데이터만큼 환자의 주관적 경험도 중요합니다. 통증이나 불편함 같은 주관적 증상을 AI가 어떻게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할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연세대 의대 박성준 교수의 발표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는 한국의 의료 AI가 도입된 후 오진율이 6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비결은 AI에만 의존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의사결정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AI를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AI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인간 의사의 직관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AI와 의사의 협업을 강조합니다. 포럼 후 최 교수는 저를 특별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어요. 태블릿으로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고 AI가 제안한 여러 치료 옵션 중에서 의사와 상담 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환자에게 선택권을 드려요. 물론 의학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권장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환자의 몫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노트북을 펼쳐 중국과 한국의 의료 AI 시스템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경험, 내부 문서,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심층 보도였어요.
기사를 거의 완성해갈 무렵 중국 헬스드래곤의 법률 담당자로부터 위협적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브라운 씨, 귀하가 작성 중인 기사에 헬스드래곤에 대한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출판 전에 저희 법무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BBC 편집장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엠마, 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 이 기사는 영국, 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압박감에 괴로워하던 저에게 김 교수는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의료 AI의 두 얼굴, 생명을 구하는 도구인가, 통제의 도구인가였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중국의 헬스드래곤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오진율을 은폐하는 반면 한국의 의료 AI는 환자 중심 접근법으로 실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어요.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관련 보도를 이어갔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 AI에 대한 국제 표준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은 즉각 반발했지만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며 헬스드래곤의 문제점들이 더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의료 AI 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환자 중심 의료 AI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퇴원 전날 김 교수는 제게 특별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엠마 씨, 이건 우리 AI가 예측한 엠마 씨의 5년 후 건강 상태예요. 지금의 치료를 잘 유지하면 심장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예측은 참고사항일 뿐 엠마 씨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AI는 단순히 병을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환자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는 동반자였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BBC는 저에게 의료기술 전문 특파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제 기사가 의료 AI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를 촉발시켰고 이 분야의 취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이유에서였죠. 특파원으로서 첫 임무는 한국의 의료 AI 시스템을 심층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심장에 부착된 작은 모니터링 패치가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이 하트가디언 패치는 24시간 제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담당 의사에게 알림을 보내는 장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의 AI 메디컬 센터였어요. 이곳은 의료 AI 연구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환자 대기실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환자들은 대기 시간 동안 자신의 증상을 AI 스크리닝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 데이터는 담당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미리 환자 정보를 분석해 두면 실제 진료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은 절대 의사와 환자의 만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작은 기계 앞에 서서 눈을 스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아이스캔 AI라는 시스템입니다. 3초 만에 50여 가지 암과 질환을 선별 검사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 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윤리위원회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대표, 윤리학자,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모든 의료 AI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엄격한 윤리적 검증을 거치도록 했어요. AI가 내린 결정이 항상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형태의 AI는 아무리 정확도가 높아도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위원회 의장인 정 교수의 설명이 중국에서의 경험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스마트 병동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환자 침대가 IoT 기술로 연결되어 있었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이 의료진의 손을 자유롭게 해서 그들이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호사들은 환자 데이터 입력에 시간을 쓰는 대신 환자와 대화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본 차가운 효율성이 아닌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효율성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통합 의료 플랫폼이었습니다. 환자가 동의하면 전국 어디서 치료를 받든 의료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되어 중복 검사를 줄이고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어요. 한국은 국토가 작고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 요인은 환자 중심 철학과 투명성이었어요. 서울대 의대 디지털 헬스 연구소의 이 소장은 제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료 AI가 도입된 후 의사들의 번아웃 비율이 43% 감소했어요. AI가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주니 의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환자 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기술과 인간성이 공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제가 치료받았던 병동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폐암 사기로 진단받았어요. 하지만 AI 정밀 분석 덕분에 맞춤형 면역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1년 후인 지금 암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제 아들은 희귀 질환으로 고생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진단이 어려웠지만 의료 AI가 유사한 사례들을 전 세계에서 분석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숫자나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디지털 의료의 미래 한국의 혁신에서 배우다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환자들의 증언,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이 다큐는 BBC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의료 다큐멘터리가 되었어요. 영국 정부는 곧 한국의 모델을 기반으로 NHS 국민건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 의료 AI와 하이브리드 의사결정 시스템을 핵심 요소로 채택했죠. 이 모든 일이 있은 지 1년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의료 AI 서밋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며 제 가슴에 부착된 하트가디언 패치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한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의료 기자로서가 아니라 환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제 심장은 멈출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의 의료 AI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처음 발견해 살려준 최지원 교수도 있었어요. 엠마, 당신의 용기 덕분에 의료 AI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중국도 이제 환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 기사가 파장을 일으킨 후 중국 정부는 헬스드래곤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고 의료 AI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건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어야 해요. 김태윤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 우열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서밋 기간 동안 저는 미래 의료 AI의 방향성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들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방의학에 AI를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개입하는 거죠.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소의 장 교수는 저에게 라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 습관, 유전적 요소,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병원에 오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조력자가 되어야 해요. 서울 마지막 날, 저는 제가 치료받았던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 환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79세에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외국 같으면 나이가 많으니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AI가 제 신체 나이가 실제로는 68세 수준이라며 표준 치료를 권장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 노인의 눈물 어린 미소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술이 차별을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건강 문제로 BBC를 그만두고 의료 AI 윤리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의 미래의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경험을 영국 의료 시스템에 접목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한 달 전 제 심장 질환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원격으로 제 상태를 모니터링해온 김 교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엠마, 당신의 심장이 다시 건강해진 것처럼 의료 AI의 심장에도 환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중요성을 세상에 알려주었어요. 오늘 아침 제 책 디지털 심장 의료 AI의 인간적 혁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 경험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의료기술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어요. 기술과 인간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 전 저는 단지 특종을 쫓는 의료 기자였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의료 AI를 취재하러 갔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죠. 이제 저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두 개의 리듬으로 뛰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자연의 리듬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지켜주는 기술의 리듬입니다. 오늘 아침 하트가디언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엠마 씨, 오늘은 두 번째 생일이네요. 심장 기능이 100%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 두 번째 생일입니다. 한국의 의료 AI가 제게 선물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의료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기술과 인간성이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월드감동TV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